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물운전 종사 자격시험 모의고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1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1번은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정의라 그러죠. 정의 규정. 1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자, 요는요 용어의 설명은 이 설명 속에 용어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뭐겠습니까? 고속도로죠.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 틀렸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2번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뭐겠습니까? 횡단보도입니다. 그렇죠? 횡단보도. 보도 틀렸죠?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3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자, 안전. 자, 이걸 횡단에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죠?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자, 도로의 부분. 이게 뭐겠습니까? 지대입니다. 지대. 안전지대. 따라서 횡단보도 틀렸습니다. 안전지대. 4번 차 또는 노면 전차가 그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시키는 것. 일시정지. 4번이 답입니다. 1번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이게 뭐죠?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2번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횡단보도죠. 3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의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4번 차 또는 노면 전차가 그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시키는 것. 자, 일시정지. 1번의 답 4번이고요. 2번 신호기의 정의입니다. 자, 신호기. 자, 신호기. 자, 한번 보세요. 자, 아까 항상 정의는 설명 속에 단어가 있다 그랬죠? 자, 4번을 보면 도로교통 신호를 위하여. 신호를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 신호기입니다. 2번의 답 4번. 3번 교통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노면표지, 주의표지, 보조표지 다 교통안전표지입니다. 근데 도로표지는 아니죠. 그래서 주의표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규제표지가 있죠. 규제표지, 그 다음에 지시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표지, 노면표지. 자, 그럼 여기서 교통안전표지는 총 5개, 주의표지, 그 다음에 규제표지, 그 다음에 지시표지, 그 다음에 보조표지, 그리고 노면표지가 있습니다. 노면표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교통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용어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주차. 맞죠? 2번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앞지르기입니다. 앞으로 나간다. 앞지르기. 맞습니다. 3번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가 아니고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자, 이것이 정차입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가 아니고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죠. 4번 틀렸고 4번 서행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서행이라고 합니다. 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맞죠? 2번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 행진인 경우에는 도로 중앙을 통행할 수 있죠. 3번 보행자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할 수 있죠. 횡단할 수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서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할 수 있답니다. 4번 차도를 통행하는 학생의 대열은 그 차도의 우측을
통행해야 됩니다. 우측 통행입니다. 옳지 않은 것 3번. 6번 횡단보도 설치 기준입니다. 1번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 200m 이내에서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맞고, 2번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시를 설치합니다. 3번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가 포장되지 않으면 그럼요 횡단보도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포장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횡단보도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4번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맞죠? 따라서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진로 양보 의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2번 운전자는 뒤에서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됩니다. 3번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운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는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4번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진로 양보를 하지 않죠. 진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9번 다음 중 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입니다. 1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정리하고 있는 교차로 이거는 서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교통정리를 따라주면 돼요. 3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을 이상하게 했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자,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이거는 서행을 해야 됩니다.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는 자 그러면 교통정리 따르면 되죠. 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고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거 서행해야 됩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이것도 서행을 해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9번 중부고속도로입니다.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90km/h입니다. 90km/h. 답은 3번. 10번 다음 중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때는요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 그리고 도로가 일방 통행인 경우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도로 중앙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인데요. 일단 도로 중앙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가 일방통행일 때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이때도 자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폭이 그 차마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게 도로의 좌측이 아니고 우측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측 부분의 폭이 그 차마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우측 부분입니다. 우측 부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우측 부분 폭이 6m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부분 폭이 그 차마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도로가 일방 통행으로 된 경우는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11번 일반 도로에서 속도로 오른 것입니다. 1번 편도 1차로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다. 맞죠?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2번 편도 1차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60km 이내입니다.
3번 편도 2차로 이상의 최저속도, 최저속도는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다. 최저속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4번 편도 2차로 최고 속도, 이때는 80km 이내입니다. 90이 아니고 80. 그래서 편도 1차로의 최고 속도는 매시 60km, 편도 2차로 이상, 2차로 이상에서 최고 속도는 80km 이내, 그리고 최저 속도에는 제한이 없다. 12번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10m 이내 장소에는 정차 주차 할 수 없습니다. 2번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장소에서는 정차 주차 할 수 없죠. 3번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은 정차 주차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주차장에는 정차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 3번. 4번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장소는 정차 주차할 수 없다. 답은 3번. 13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곳입니다. 1번 일방통행인 도로. 일방통행은요 앞지르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비탈길의 고갯마루 구간 앞지르기 안됩니다. 교차로 터널나 다리 위 앞지르기 안되죠. 그리고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도 앞지르기 안됩니다. 14번 주차 위반자의 이동보관, 공구, 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차의 사용자입니다. 답 3번. 15번 다음 중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속도 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속도 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이거는요 불법 부착 장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1번 바로 답이네요. 그리고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불법 부착 장치입니다. 따라서 속도 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는 불법 부착 장치가 아닙니다. 2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불법 부착 장치입니다. 3번 긴급 자동차가 아닌 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불법 부착 장치입니다. 4번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불법 부착 장치죠. 답은 1번입니다. 16번 이상기후 시의 운행 속도를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1번 눈이 20mm 이상,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됩니다. 2번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가시거리 100m 이내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됩니다. 3번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자 이때도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되는데 4번 비가 왔어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이때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답은 4번. 17번 긴급자동차의 특례입니다. 긴급자동차라는 것은 우리 거리에서 볼 수 있죠. 소방차 또는 구급차 또는 혈액 공급 차량입니다. 자, 우리 적십자 혈액원의 차 우리 본 적 있죠? 자, 이게 긴급자동차입니다. 1번 자동차 속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고, 끼어들기에 관한 규정, 끼어들기에 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번 긴급한 경우에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때는요 도로 중앙 또는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죠.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자동차의 특례 규정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답은 4번. 18번 다음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4번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행위가 아닌 겁니다. 1번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번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을 보니까 개시, 신고, 개시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4번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사람은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교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답 보이죠? 4번입니다. 승차정은 10인 이하, 승차정은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1번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에요. 1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없는 차량. 1번 승차정은 15인 이하. 자, 1종 보통면허 맞죠? 원동기 당연히 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용량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모두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형 견인차, 군환차는 이때는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대형 견인차나 군환차는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22번 1년간 누산 점수, 자 누적된 점수예요. 몇 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해야 되죠. 121점 이상이죠. 답은 2번입니다. 121점 이상. 23번 차량의 운행 제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관리청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관리청은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관리청은 축하중이란 말은 뭐냐면 축방향의 수직인 단면에 내려지는 하중을 축하중이라 그래요.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또는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을 할 수 있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번 관리청은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가 아니고 붙일 수 있답니다. 답은 4번. 24번 운전면허 결격사유입니다. 1번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후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4번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효력 정지란 말은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운전면허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4년간이 아니고 그 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4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죠. 답은 3번입니다. 25번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일단 이 사람은요 아까 했죠.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답은 4번. 두 번째 과목 화물 취급 요령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고가품. 자, 가치가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그 품목과 물품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며 할증료를 청구한다. 그렇죠? 할증료입니다. 자, 두 번째 파손, 부패, 변질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의 경우는 면책 확인서. 자,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면책 확인서를 받습니다.
3번 산간오지. 오지란 말은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을 말하죠. 산간오지. 그리고 섬지역 등에서는 배달 불가 사항을 미리 밝힌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정 예정일을 정합니다. 배달 불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간오지 섬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배달 예정일을 정합니다. 4번 보조 송장도 주 송장과 같이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 이거 기재해야 됩니다. 답은 3번. 2번 화물 취급 전의 준비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보고의 자체 결함은 없는지 또는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 절차 필요합니다. 2번 취급할 화물의 품목별, 포장별, 비포장별, 산물, 분탄, 유해물 등에 따른 취급 방법 및 작업 순서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3번 유해, 유독 화물 확인을 철저히 하고 위험에 대비한 약품 세척 용구 등을 준비합니다. 4번 위험물, 유해물 취급할 때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죠. 보호구 착용. 그리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합니다. 그렇죠? 탈착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3번 화물 자동차 화물 적재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을 수송 시는 화물의 끝에 빨간 헝겊의 표지를 부착합니다. 2번 다수화물이 도착하였을 때는 미도착 수량이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중량화물, 자 무거운 물건이죠. 중량화물은 적재한 별도 공간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고요. 적재한 별도 공간에 위치하는 것은 중량화물이 아니고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화물입니다.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화물은 적재한 별도 공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4번 긴급을 요하는 화물, 부패성 식품 등은 우선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쉽게 꺼낼 수 있게 적재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특별 품목에 대한 포장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병제품의 경우 가능한 플라스틱 병으로 대체하거나 깨지지 않겠죠. 그리고 병이 움직이지 않도록 포장지를 보강하여 낱개로 포장한 뒤 박스로 포장하여 지파합니다. 자, 지파란 말은 물건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 말이죠. 지파합니다. 2번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포장한다. 3번 손잡이가 있는 박스 물품의 경우는 손잡이를 앞으로 접어 사각이 되도록 한 다음 테이프로 포장합니다. 4번 가방류, 보자기류 등의 경우 풀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들은 개봉한 채로, 이게 틀렸죠? 개봉한 채로가 아니고 개봉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합니다. 안전장치를 하고 박스로 이중 포장하여 지파한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포장화물의 표면에 기입하는 특정한 기호, 번호, 목적지, 취급상의 문구를 총칭해서 뭐라 그러죠? 자, 이것을 shipping 마크 또는요 카고 마크라 그래요. shipping 마크나 카고 마크 이걸 뭐라고 번역하죠? 이걸 하인이라 그래요. 하인.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6번 차량 내 적재 작업 시 적재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적재 후 밴딩 끈을 사용할 때 견고하게 묶여졌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2번 트랙터 차량의 캡과 적재물의 간격을 60cm 이상, 이게 틀렸죠. 60cm가 아니고 120cm입니다. 12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3번 적재함의 문짝 또는 인들고리는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4번 적재품의 붕괴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답은 2번. 7번 차량 내 화물 붕괴 방지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차량에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맞고 2번 팔레트 화물 사이에 생기는 틈바구니를 적당한 자리로 메꾸는 방법도 있다. 자, 뭐뭐는 방법도 있다. 이러면 다 맞는 말이겠죠.
3번 일반적으로 시트나 로프를 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것도 맞고. 4번 척지함의 천장이나 측벽에서 팔레트 화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누르는 장치는 팔레트 화물의 높이가 일정하면 효과가 없다. 그게 아니고 일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일정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하면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8번 일반 화물의 지급 표지 의미하는 것.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일반 화물의 지급 표지는 운송 포장 화물의 내용이 깨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지급할 것을 표시합니다. 4번입니다. 일반 화물의 지급 표지는 운송 포장 화물의 내용물이 깨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지급할 것을 표시한다. 답 4번. 9번입니다. 포장화물 운송 과정상 외압과 그 보호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하역 시 충격에서 가장 큰 것 뭐겠습니까? 낙하입니다. 물건이 떨어졌을 때 충격 가장 큽니다. 2번 낙하 충격이 화물에 미치는 영향은 낙하의 높이, 낙하면의 상태 등 낙하 상황과 포장 방법에 따라 다르죠. 상이하다, 서로 다릅니다. 3번 수송 중의 충격으로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수평 충격이 있습니다. 4번 포장화물은 보관 중 또는 수송 중 밑에 있는 화물, 자 밑에 있는 화물은 반드시 수평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수평 충격은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연결할 때 발생하는 충격이 수평 충격인데 밑에 쌓은 화물이 받는 충격은 이거는요 수평 충격이란 말 대신 뭐라고 쓰죠? 압축 하중이라 그래요. 압축 하중을 받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0번 고압가스 지급 시 주의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운반 책임자 또는 운반 차량 운전자에게 고압가스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고압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또는 운전 책임자,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하지 않으며 운전 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것. 맞죠? 3번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 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운전 책임자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운전 중에 휴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노면이 나쁜 도로. 자, 우리가 노면이 나쁜 도로는 절대로 운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진 않죠. 노면이 나쁜 도로도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재사항을 재검사해서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죠. 검사를 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지,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절대로 운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1번 운전자 화물 인수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처 및 집화 지점에서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반품 요청일 이길, 자 이길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 맞고. 2번 항공을 이용한 운송 시 항공료가 착불일 때, 이때는요 합계란에 항공료 착불이라고 기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기타란, 합계란이 아니고 기타란입니다. 기타란에 항공료 착불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합계란은요 비워둬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3번 인수집화 예약은 반드시 접수대장에 기재합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번 신용업체의 대량 화물 집화할 때 수량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운송장 및 보조송장을 부착하고 반드시 박스 수량과 운송장에 기재된 수량을 확인합니다. 답 2번. 12번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조하여 차량 호송을 실시토록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중량 제한 차량. 2번 운행상 호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번 주행속도 50km/h 미만인 차량. 자,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4번 적재물을 포함하여 차폭 5m가 아니고 3.6m, 차폭 3.6m 또는 길이가 20m, 30m 아닙니다. 20m, 차폭 3.6m 또는
길이 20m를 초과하는 차량,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조하여 차량 호송을 실시토록 하는 기준입니다. 틀린 것은 4번. 13번 화물사고의 유형별 대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분실사고. 분실사고는 집하할 때 화물 수량 및 운송장 부착 여부 확인 등 분실 원인 제거. 자, 대책이죠. 2번 오손사고입니다. 상습적으로 오손이 발생하는, 오손이 뭡니까? 오염되고 손상된다 이 말이죠. 오염 손상이 발생하는 화물은 안전박사의 적재, 위험으로부터 격리. 맞죠? 3번 내용물 부족 사고입니다. 내용물 부족 사고가 수령인이 없을 때 임의 장소에 두고 간 후 미확인 사고, 이건 아니죠. 내용물 사고는요, 자, 이거는 포장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용물을 상세하게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고, 자, 내용물 부족 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포장 개선, 포장을 개선한다. 또는 내용물을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내용물 상세하게. 이런 게 필요하겠죠. 4번 무적 화물 사고입니다. 무적 화물 사고는 집하 단계에서 운송장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겠죠. 그리고 이중 부착도 실시합니다. 답은 3번. 14번 트레일러의 장점입니다. 1번 트랙터 한 대로 복수의 트레일러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트랙터와 운전사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번 트레일러 부분에 일시적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 있는 하역 작업, 짐을 내리는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죠. 맞고. 세 번째, 트레일러를 별도로 분리하여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4번 보세요. 트랙터와 트레일러 분리가 불가능 아니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적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15번 다음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겁니다. 1번 팔레트는 화물을 일정 단위로 합쳐서 올려놓은 깔개, 팔레트입니다. 2번 에이프런은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암벽에 접한 야드 부분에 일정한 폭을 가지고 암벽과 평행되게 뻗어 있는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에이프런입니다. 2번도 맞고. 3번 공 컨테이너 및 풀 컨테이너의 보관과 인수도 작업. 인수도란 말은 이거는요, 인도, 그리고 인도를 하거나 인도를 받는, 이것을 인수도랍니다. 인수도 작업이 행해지는 구획된 장소. 자, 이것을 마샤링 야드라 그러지 않고 컨테이너 야드라 합니다. 컨테이너 야드입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선석. 자, 석이 자리 석자거든요. 선박 한 척분의 접안 계류 수역을 선석이라 그래요.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입니다. 1번 운전 중 운전자의 착각. 운전자의 착각은요, 원근. 자, 거리에 멀고 가까움에 원근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의 착각이 있고 또 속도의 착각이 있죠. 근데 시간의 착각은 운전 중 운전자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자의 착각은 크기, 경사, 속도, 원근, 상반의 착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의 착각은 포함되지 않는다. 2번 다음 중 사고율이 가장 낮은 노면입니다. 이건 건조한 거죠. 건조 노면. 그러면 가장 사고율이 높은 건 뭘까요? 결빙 노면은 사고율이 가장 높지요. 가장 높습니다. 결빙 노면은 사고율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것은 건조 노면. 답 4번. 3번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요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나 건널목 등 위험한 곳에서 혼자 놀게 해서는 안 되죠. 1번 맞고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2번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는 시간 여유가 있게 보내며 잃어버린 물건이 없도록 준비해둡니다. 3번 횡단 방법이 몸에 뵐 때까지 되풀이하여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4번 어린이와 함께 갈 때 어린이는 차도 쪽 아닙니다. 보호자가 차도 쪽이죠. 어린이는 길 가장자리 쪽입니다. 길 안쪽이죠. 자, 이거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요. 어린이는 길 안쪽, 길 가장자리 안쪽, 그리고 보호자는 차도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길 가장자리,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길 가장자리가 뭘까요? 자, 일단 어린이는
길 가장자리란 말보다는 도로 안쪽이라는 게 되게 좋겠죠. 어린이는 안쪽입니다. 안쪽이고 보호자는 차도 쪽. 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4번 다음 중 교통정보 인지 결함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통정보 인지 결함. 자, 먼저 동행자와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으면,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으면, 또는 놀이에 열중하고 있으면 인지 결함 됩니다. 또는 등교 또는 출근 시간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면 인지 결함이 될 수 있죠. 술에 많이 취했다, 이것도 인지 결함 됩니다. 그리고 횡단 중 한쪽 방향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자, 근데 한쪽 방향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것도 인지 결함의 원인이 되죠. 답이 없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이상하게 풀었다. 자, 근데 보니까 급하게 운전했다가 아니고 택시를 탔잖아, 택시를. 그러면 급하게 운전하면 교통정보 인지 결함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급하게 택시 타면 그럼 택시 운전 누가 하죠? 이 운전은 택시 기사님, 택시 운전자가 하잖아. 그럼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인지 결함이 아니죠. 그죠? 인지 결함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자, 이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의 점등, 점화, 시동, 발전 또는 충전 등의 장치. 이거 전기 장치입니다. 전기 장치. 49번 자동차 운전석에서의 점검사항으로 바라지 못한 겁니다. 1번 주차 제동 레버 당김 상태. 자,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속도계 등 각종 계기판 점검해 보죠. 클러치와 브레이크 점검해 봅니다. 근데 4번에 배터리 전해액의 양가 비중. 요거는요, 운전석에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요거는 엔진룸의 점검 사항입니다. 답은 4번. 7번 수막 현상의 예방 대책입니다. 수막 현상 예방 대책. 첫 번째,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압은 조금 낮게가 아니고 높게입니다. 공기압을 높게 하면 수막 현상을 대비할 수 있죠. 3번 틀렸고, 4번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습니다. 수막 현상의 예방 대책이 된다. 8번 커브 지점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커브 지점에서는요, 자, 이건 서로 간에 정면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답 3번입니다. 왜냐하면 커브 지점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차량이 커브 지점의 중앙선을 침범해요. 그러니까 결국 커브 지점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서로 충돌, 그렇죠? 정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9번 교차로에서의 사고 발생 유형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유형. 자, 사고는요, 일단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황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합니다. 2번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서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또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신호 무시. 3번 앞쪽 또는 옆쪽 상황에 소홀히 했어요. 진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출발. 그리고 4번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없다고 해서 사고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서 통행하면 사고 발생이 생길 수가 거의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중앙분리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이 방호울타리는, 자, 우리 방호울타리를 한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막아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고를 방지한다는 것보다는 사고 유형을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1번 맞습니다. 2번 광폭, 자, 넓은 폭, 이 말이에요. 광폭 중앙분리대는 도로 선형의 양방향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광폭은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죠. 그래서 대형 차량의, 자,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넓이를 정해 줍니다. 3번 분리대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사고가 적고 또 전체 사고에 대한 정면 충돌 사고 비율도 낮습니다. 답 3번. 4번 중앙분리대의 종류에는 방호 울타리형, 연석형, 광폭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답 3번. 11번 차로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내 및 고속도로 등에서는 도로폭이 비교적 넓고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폭이 비교적 좁다. 1번 맞죠?
그리고 2번 도로폭은 대개 3m에서 3.5m를 기준으로 해요. 3m에서 3.5m 맞습니다. 3번 교량 위 터널 내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1.5가 아니고 2.75m, 2.75m, 2.75m로 할 수 있어요. 4번 어느 도로의 차선과 차선 사이, 차선과 차선 사이 최단거리 차로폭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12번 커브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곡선 반경이 짧아질수록 곡선 반경이 짧아지면 급한 커브길이 돼요. 2번 곡선부의 곡선 반경이 길어질수록, 그럼 곡선 반경이 길어지면 완만한 커브길이 됩니다. 1번, 2번 다 맞죠? 3번 커브길은 도로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굽은 곡선부를 갖는 도로의 구간, 커브길입니다. 3번 맞고, 4번 커브길은 직선도로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게 아니고 크죠. 답은 4번. 13번 철길 건널목에서의 안전운전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건널목 통과 중 기어 변속하면 위험합니다. 2번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좌우를 살피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철길 건널목 좌우가 거물등에 가려져 있거나 커브 지점에서는 더욱 조심합니다. 4번 건널목 통과 중 차바퀴가 철길에 빠지지 않도록 중앙 부분으로 통과해야 하죠. 답 2번. 14번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앞지르기 하려면 필연적으로 진로 변경을 수반합니다. 1번 맞고, 2번 앞지르기는 앞차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 그렇죠, 앞질러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가속 상당한 거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앞지르기 할 때의 가속도에 따른 위험이 수반됩니다. 3번 앞지르기란 뒷차가 앞차의 좌측면을 지나, 좌측면이죠, 좌측면을 지나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4번 진로 변경, 진로 변경은 동일한 차로로 진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 우리 진로 변경하고 그리고 진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하고, 진로 변경이 사고의 위험이 낮은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이 높지요. 높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 야간 운전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운전 시 흡연을 하지 말 것. 2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정차 시는 소등 아니죠. 소등하지 않습니다. 소등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중에서는 등을 켜놔야죠. 3번 노상에 주정차를 하지 말 것. 그리고 4번 자동차가 교행 서로 지나갈 때는 조명 장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 필요하겠죠. 답 2번. 16번 고속도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앞지르기 할 때는 지정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1번 맞고, 2번 주행차선에 통행차가 많을 경우입니다. 주행차선에 통행차가 많아요. 그러면 승용차에 한해요 앞지르기 차로 계속 통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행차선에 통행차가 많다고 해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행차선에 통행차가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행차선 따라서 통행해야 됩니다. 답 2번. 3번 고속도로에서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되죠. 4번 주행 중 속도계를 수시로 확인하여 법정 속도를 준수합니다. 17번 가을철 자동차 관리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세차 자체 점검, 이거는 자주 해야 되겠죠. 꼭 가을철이 아니더라도 세차와 자체 점검 해야 됩니다. 2번 서리 제거용 열선 점검, 이거 필요합니다. 3번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 부동액, 자 부동액은 이거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부동액 점검은 겨울철. 물론 이제 늦가을에는 부동액 점검도 해볼 필요 있겠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부동액 점검은 우리 보통의 경우는 겨울철 자동차 관리입니다. 답 4번. 18번 여름철 안전운전 요령입니다. 1번 비에 젖은 도로를 주행할 때는 건조한 도로에 비해서 마찰력이 떨어져 미끄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소 운행 해야 한다. 맞고, 2번 에어컨을 제대로 켜서 실내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간 다음에 운행하는 것이 좋다. 2번 맞고, 3번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운전을 멈추고 견인한다. 그렇지 않죠. 갑자기 시동이 끄지 못할까요? 이때는요 자동차를 길 가장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열을 식히죠. 열을 식히고 다시 재시동을 걸어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하는 건 아니에요. 답 3번.
4번 출발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실내의 더운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답 3번입니다. 19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행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행 방법. 1번 가스를 이송한 후에도 탱크 속에는 잔료가스가 남아있죠. 내용물이 적재된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터널에 진입하는 경우 전방에 이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표시 등을 확인하면서 진입합니다. 3번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가를 확인합니다. 4번 차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통행이 없고, 요까지 말이 되죠. 사람이 잘 안 다니고, 그럼 밀폐가 아닙니다. 이건 개방된 장소죠. 그렇죠? 개방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통풍이 잘 된 개방된 장소에서 합니다. 답은 4번. 20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갓길이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고 시계가 넓죠. 그리고 고장 차량을 주행차로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갓길이 넓으면 안전성이 크다. 2번 교통량이 많고 사고율이 높은 구간의 차로폭을 규정 범위 이내로 넓히면, 자, 우리 차로폭을 넓히면 사고율은 감소하죠. 3번 갓길은 포장된 노면하고 토사나 자갈 잔디하고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요는 포장된 노면이 토사나 자갈 잔디보다 안전하죠. 포장된 노면이 더 안전합니다. 4번 차도와 갓길을 구획하는 노면 표시하면 교통사고는 감소하죠. 따라서 답은 3번이에요. 21번 가을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행락철. 자, 행락철은 뭐냐면 갈행자, 즐거울 락자. 자, 행하되 즐겁게 행한다. 자, 논다 이 말이죠. 재밌게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락철인 가을에는 과속을 피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2번 늦가을에 안개가 끼면 노면이 동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급 핸들 조작, 급 브레이크 조작 상가죠. 하지 않습니다. 3번 안개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속도를 떨어뜨려서 감속 운행합니다. 4번 경운기 옆을 지나갈 때 이건 지금 경적을 울려야죠. 울려야 한다. 경적을 울려서 주의를 줘야 됩니다. 답은 4번. 22번 운전 상황별 방어 운전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대형차가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한 후 좌회전한다. 1번 맞고, 2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랍니다. 3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앙의 차로를 주행하지 않습니다. 4번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차가 완전히 정지할 수 있도록 급제동. 자, 급제동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급제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급제동하면 차가 뺑뺑 돌아요. 회전하기 때문에 급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 4번. 23번 위험물의 운반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그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 설비를 설치할 것. 2번 일시 정차 시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안전에 주의할 것. 3번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절대로 운반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요, 만약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표지를 게시할 것이 필요하겠죠. 표지를 게시합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요는요,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게시할 것. 4번 마찰 및 흔들림을 일으키지 않도록 운반할 것. 따라서 위험물 운반법으로 틀린 것은 3번. 24번 철길 건널목의 안전운전 요령입니다. 1번 건널물 앞쪽이 혼잡하여 건널목을 완전히 통과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2번 건널목 통과 시 기어 변속하지 아니한다. 기어를 변속하지 아니한답니다. 답 2번. 3번 건널목 건너편의 여유 공간을 확인한 후 통과합니다. 4번 일시정지 후 좌우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답 2번. 25번 차로폭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이에요. 1번 차로폭이 좁은 경우는 보도차도 분리시설이 미흡하죠. 2번 차로폭이 넓은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3번 차로 폭이 넓은 경우 운전자가 느끼는 주관적 속도감이 실제 주행 속도보다 낮게 느껴지죠. 4번 차로 폭이 좁은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낮다가 아니고 높답니다. 답은 4번. 자, 제4과목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입니다. 1번 다음 중 비용이 어떠한 물류 기능을 위해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했죠? 기능을 기준으로 했어요. 따라서 답은 4번 기능별 분류. 2번 물류비는 지급 형태별, 물류 기능별, 물류 영역별 등의 기본적인 분류가 가능한데 재무회계에서 비용 발생을 기초로 한 분류. 비용을 발생했어요. 그럼 지급해야 되죠. 지급 형태입니다. 지급 형태별 분류. 답은 1번입니다. 3번 SCM. 자, SCM은요. 이것을 번역을 하기를 공급망 관리라고 번역합니다.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Supply Chain 하면 공급망 이렇게 되겠죠. Supply Chain 공급 사슬, 공급망 그리고 매니지먼트입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1번 공급망 관리는 기업 간 협력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공급망 내의 각 기업은 상호 협력,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 업무 협약을 맺으며 공동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3번 SCM은 공급망인 전체의 물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하고 수직 계열화는 서로 다른 말이다. 공급망 관리와 수직 계열화는 다릅니다. 수직 계열은 이건 계열사 통합이에요. 계열사 통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급망 관리하고는 달라요. 공급망 관리는 기업 간 협력을 기본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4번 트럭 수송의 장단점 틀린 것입니다. 1번 진동, 소음, 광학, 스모그 등의 공해 문제 있죠. 2번 중간 하역이 불필요하고 포장의 간소화 간략화 장점입니다. 3번 수송 단위가 작고 수송 단위 작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수송 단위가 작으니까 연료비, 인건비 등 수송 단가가 높아요. 낮다가 아니고 높답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다. 이건 장점.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5번 QR 신속당이라고 합니다. 자, QR 퀵 리스판스 신속당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적시 적소에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QR 맞죠? 2번 생산 유통 관련 업자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소비자의 선호 등을 즉시 파악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신속 대응 맞습니다. 3번 제조업자는 유지 비용의 절감, 고객 서비스의 제고, 그리고 높은 상품 회전율이 아니고 자산 회전율입니다. 높은 자산 회전율, 매출과 이익 증대 등의 혜택이 있어요. 4번 생산 유통기간의 단축, 재고 감소, 반품 손실 감소 등 생산 유통의 각 단계에서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QR입니다. 답은 3번. 6번 TQC 전사적 품질 관리. 이 사가 뭐냐면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야? 전체 회사적 품질 관리입니다. TQC. 1번 TQC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뜻이에요. 2번 불량품을 원천에서 찾아내고 바로잡기 위한 방안입니다. 작업자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생산 라인 전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 전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3번 물류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류 현상을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4번 물류 서비스 품질 관리 담당자 모두가 물류 서비스 품질의 실천자가 된다는 내용이 TQC입니다. 7번 택배 운송 서비스에서 고객 요구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박스화되지 않은 화물의 인수를 요구하는 경우 있을 것이고 2번 착불 요구하는 경우 있을 것이고 3번 냉동화물. 자, 얼어있는 화물이에요. 냉동화물의 오전 배달이 아니고 우선 배달이죠. 우선 배달. 답 3번. 4번 포장 불비로 화물 포장의 요구. 포장이 되었지 않았을 때 화물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3번. 8번 주파수 공용통신 TRS. 주파수 공용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기업은 화물 추적 기능, 화주 요구에 대한 신속 대응, 서류 처리의 축소, 정보의 실시간 처리 등의 이점을 가져오게 하는 게 TRS입니다. 2번 고장 차량에 대응한 차량 재배치나 지연 사유 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석이 가능해져요. 분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운송회사에서는 차량의 위치 추적을 통해 사전 회기 배차가 가능해지고요. 4번 이동 차량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재하여 이동 간의 정보를 실시간,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가 주파수 공용통신 TRS입니다. 9번 자가용 트럭 운송 서비스 특징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자가용이다 보니까 수송 능력 한계가 있고 하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필요하답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다. 4번 높은 신뢰성이 확보되죠. 답 3번. 10번 화물에 이상이 있을 시 인계 요령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배달 완료 후 파손 기타 이상이 있다는 배상 요청 시 반드시 현장 확인해야죠. 2번 완전히 파손 변제 시에는 어디 갈까요?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사과, 회수, 변상. 3번 납품에 이상이 있을 시는 전화할 곳과 절차를 알려주죠. 전화할 곳과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4번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반품 변상 처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약간의 문제는 잘 설명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거죠. 반드시 반품 변상 처리는 아닙니다. 11번 택배 화물 배달 요령 아닌 것이에요. 1번 우선적으로 배달해야 할 고객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2번 배달표에 나타난 주소대로 배달할 것을 표시하고 3번 관내 상세 지도를 소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내에 상세 지도를 소지할 필요가 있답니다. 4번 순서에 입각하여 배달표를 정리합니다. 자, 답 3번. 12번 운송 합리화 방안 중 적기 운송, 운송비 부담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공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주도 면밀한 운송 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것은 공차율의 최소화를 말합니다. 공차율의 최소화. 따라서 답 1번. 2번 적재율 향상을 위해서 제품의 규격화, 적재 품목의 혼재를 고려한다. 그렇습니다. 3번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간선 운송이나 선적지까지 공장에서 직송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번 출하 물량 단위의 대형화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13번 고객 부재 시의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대리인 인계가 되었을 때는 귀점 중 다시 전화로 확인, 귀점 후 재확인. 그렇습니다. 1번 맞고. 2번 대리인 인수 시는 전화로 사전에 인수자를 지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3번 밖으로 불러냈을 때는 반드시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고요. 4번 반드시 방문시간, 송화인, 화물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문 밖에 부착. 이게 틀렸죠. 문 밖에 부착이 아니고 문 안에 투입을 합니다. 문 안에 투입을 하는 거죠. 문 틈 사이로 살짝 끼우면 되잖아요. 답은 4번. 14번 기업 물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기업 물류의 주 활동에는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관리, 주문 처리 등이 포함되죠. 1번 맞고. 2번 일반적으로 물류 활동의 범위는 물적 공급 과정과 물적 유통 과정,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류 활동의 범위라고 합니다. 3번 기업에 있어서의 물류 관리는 소비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4번 물류 비용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겠습니다. 답 4번. 15번 제3자 물류 TPL. 자, TPL은
third 세 번째라는 뜻이고요. party 그리고 logistics third party logistics입니다. 제3자 물류 TPL. 그러면 TPL이 말하는 것은 이 기업이 물류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죠? 외부 전문업체입니다. 제3자. 기업이 제3자에게 물류를 위탁을 해요. 물류를 위탁합니다. 그럼 이 제3자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외부 전문업체입니다.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소싱 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뭘 맡기는데? 물류 활동을 맡기는 거예요. 물류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고객을 위한 배송 기능 있습니다. 근데 금융조달,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금융조달 기능은 아닙니다. 3번 고객을 위한 조달 기능, 고객을 위한 재고관리 기능, 제3자 물류가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